사람들은 흔히 20년이라는 시간을 숫자로만 측량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아득한 세월이겠죠. 하지만 저 영숙에게 그 20년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 정적을 깨고 들려오던 현관문의 묵직한 마찰음, 남편의 셔츠 깃에 스며든 공사장의 시멘트 가루와는 이질적인 아주 미세하고 달콤한 낯선 향기, 그리고 성실한 가장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유지해주기 위해 매일 아침 정성스레 구두를 닦던 나의 어리석은 손길, 그 비릿한 감각들이 모여 저의 20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영숙입니다. 대구에서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꽤나 이름을 날리던 남편 진태 씨의 아내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동네에서 성공한 부부의 전형이었습니다. 남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누비는 성실한 사업가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보약을 다리고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현모양처였죠. 이웃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참 복도 많아. 진태 씨처럼 술, 담배도 안 하고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남편이 어디 흔해? 밤낮 없이 고생해서 자식들 유학 보내고 수성구에 번듯한 집까지 해줬으니 이제 다리 뻗고 살 일만 남았네. 그럴 때마다 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의 셔츠에 묻은 땀 냄새가 우리 가족의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밤마다 그가 급한 자재가 들어온다, 현장에 사고가 터졌다며 집을 나설 때도 저는 그저 그 남자의 어깨에 지워진 가장의 무게가 안쓰러워 보양식을 챙기며 현관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온 그 30년이라는 견고한 성벽 중 20년은 사실 속이 텅 빈 가짜였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향했던 곳은 먼지 날리는 거친 공사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불과 20분 거리, 제가 시장을 보러 가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던 그 익숙한 골목 어딘가에 그는 나만큼이나 견고하고 따뜻한 또 다른 우리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모르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고, 내 아이들에게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또 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집의 비밀번호를 외우고 두 여자의 생일을 챙기며 두 명절을 완벽하게 쪼개어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도면 위에 두 개의 집을 동시에 설계한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건축가였던 셈입니다. 20년 전 그가 내게 던졌던 아주 사소하고 서투른 첫 번째 거짓말. 그 거짓말이 씨앗이 되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진실은 제 삶의 모든 시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던 평온한 일상은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목격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단순히 배신감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30년의 역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공포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누구였을까? 내가 키워낸 가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닦아주던 저 구두는 대체 누구의 집 현관을 밟고 온 것일까? 저는 이제 그 멈춰버린 시계 바늘을 억지로 되돌려보려 합니다. 그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았던 기만의 기록들을, 그가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그 이중 생활의 균열들을 하나씩 파헤칠 것입니다. 2006년 그의 봄의 첫 번째 의심부터 2026년 오늘 이 차가운 복수까지. 진태 씨, 당신은 평생 남의 집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일을 했지. 하지만 정작 당신이 지은 가장 공들인 건축물은 바로 나라는 여자의 무지함이었어.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당신의 가면을 닦아주길 바랐겠지만 이제 그 연극은 끝났어.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한 여자의 비극적인 배신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은 여자가 어떻게 그 도둑의 심장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그가 지은 가짜 성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철거 보고서입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그 두 집 중 당신이 돌아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야. 자, 이제 시작해볼까? 당신이 내게 던졌던 그 달콤한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지. 20년의 유령을 불러내는 이 잔혹한 연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2006년은 온 나라가 붉은 함성으로 들썩이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거실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죠. 그때 남편 진태 씨는 대구에서 인테리어라는 간판을 달고 막 자리를 잡아가던 혈기왕성한 30 후반이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남편은 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 채찍질이 향한 곳이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3월 우리 집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늦둥이 같던 큰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죠. 민준이는 일주일 전부터 새 책가방을 메고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입학식 날 꼭 올 거지? 아빠가 꽃다발 들고 와야 해. 남편은 호탕하게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첫 단추 끼우는 날인데 이 아빠가 전교에서 제일 큰 꽃다발 들고 갈게. 하지만 입학식 전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은 시각에 다급하게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영수가 수성구 현장에 비상이 걸렸어. 야간에 수입 자재가 들어오는데 이게 한 장에 수십만 원짜리 타일이라. 내가 없으면 인부들이 깨먹거나 빼돌린대. 오늘 밤은 꼬박 세워야겠다.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빛, 땀방울이 맺히니마.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 입학식은 내가 잘 챙길 테니 걱정 마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요. 남편은 고맙다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게 들렸지만 저는 그저 남편이 짊어진 가장의 무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의 입학식은 남편 없이 치러졌습니다. 빈자리가 컸지만 저는 아들을 위해 밝게 웃었습니다.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있더군요.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피곤에 절어 퀭한 눈. 그는 돌아온 우리를 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아빠가 현장에서 한숨도 못 잤어. 이거 오는 길에 사온 선물이야. 남편이 내민 것은 급하게 산 듯한 장난감 로봇이었습니다. 아들은 좋아라 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남편의 겉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묘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시멘트 가루와 땀 냄새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섞인 달콤한 분내와 아기 파우더 향. 현장에 아기 키우는 집이라도 있었나 봐요. 옷에서 분 냄새가 나네. 제 농담에 남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아, 거기 집주인이 만삭이라 현장에 자주 들락거려서 그런가 보지. 아우, 피곤해. 나 좀 잘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현관에 놓인 그의 구두를 정리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수성구 현장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라고 했는데 남편의 구두 밑창에는 붉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물기 때문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수성구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린 곳은 대구 외곽의 달성군 쪽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억눌렀습니다. 현장 주변에 물을 뿌렸겠지. 그렇게 저 자신을 속이는 첫 번째 습관이 시작된 겁니다. 세월이 흘러 복수를 결심하고 남편의 옛 기록을 뒤지다 발견한 사진 한 장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2006년 3월 그날 남편의 휴대폰 백업 파일 속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수성구 현장이 아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손에는 민준이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작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내연녀 지수가 있었죠. 남편의 구두가 젖어 있었던 이유, 그 옷에서 분냄새가 났던 이유. 그는 우리 아들의 입학식 대신 그 여자의 아이 자신의 숨겨진 아들의 입학식에 참석했던 겁니다. 밤새 자제를 지켰다던 그 밤, 그는 그 여자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잠들었겠지요. 그때 제가 그 젖은 구두를 보고 끝까지 추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20년이라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지 않아도 됐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때의 남편은 더 완벽한 거짓말로 저를 안심시켰을 겁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2006년 남편이 제 심장에 처음으로 박아 넣었던 그 균열은 20년 동안 조금씩 커져
결국 제 인생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야간 자재 반입이라는 그럴싸한 핑계 뒤에서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제국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진태 씨, 당신은 그날 그 운동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니? 한쪽 가정을 버리고 다른 쪽 가정의 아빠 노릇을 하며 짜릿한 승리감이라도 느꼈어. 20년 전 당신이 밟았던 그 붉은 진흙탕, 이제 내가 당신 인생 전체에 뿌려줄 차례야. 기대해. 당신이 공들여 지은 그 두 집이 어떻게 서로를 집어삼키며 무너지는지 두고 봐. 명절은 아내들에게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오는 가사 노동과 시댁의 눈치, 그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게 보통의 아내들이죠. 하지만 우리 집의 명절은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남편 진태 씨가 설계한 가장 정교한 지옥이었습니다. 2011년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밤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느라 손끝은 부러터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 내 유일한 보람이라 믿었습니다. 아침 차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복을 하던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영수가 큰일 났다. 현장에 긴급 상황이 생겼어. 나라도 빨리 가봐야겠어. 그는 급하게 차키를 챙기며 나를 다독였습니다. 당신 고생했는데 시댁에서 계속 고생할 것 없어. 애들 데리고 바로 친정 가 있어. 내가 상황 보고 바로 그리로 갈게. 미안해 여보.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오히려 그를 걱정했습니다. 급하게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 건네고 행여 배고플까봐 방금 차례상에서 내린 가장 좋은 전과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조수석에 실어주었습니다. 상황 보고 꼭 전화해줘요. 나의 그 다정했던 인사가 남편에겐 얼마나 우스운 농담이었을까요?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사위가 고생한다며 남편 몫의 갈비찜을 따로 덜어 놓으셨죠. 친구들은 명절 당일에 친정으로 올 수 있는 나를 전생에 나라를 구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늘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왜 매번 명절마다 사건이 터지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된 건 훗날의 일입니다. 남편의 차에 달린 GPS 기록과 그 여자의 SNS 계정 속 사진들은 내가 믿었던 세상을 박살냈습니다. 남편이 향한 곳은 긴급 상황이 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 신도심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내가 정성껏 싸준 차례 음식을 들고 당당히 그 여자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부친 전을 그 여자의 부모님 앞에 내놓으며 장인어른, 장모님, 올해는 집사람이 솜씨를 좀 냈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겠지요. 그는 그곳에서 1등 사위이자 다정한 남편으로 변신해 두 번째 명절을 즐겼습니다. 내가 친정에서 남편의 안부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 그는 그 여자의 가족들과 고스톱을 치고 웃음꽃을 피웠던 겁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내 정성이 그들의 식탁 위에서 안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며 남겨둔 고기 반찬이 그 여자의 아이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두 집 살림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나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나의 제사 음식을 가져가 그 여자 집의 명절을 해결하는 그 알뜰함과 치밀함. 여보, 현장은 잘 정리됐어? 명절 다음 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 고마워, 영수가. 그 고맙다는 말의 무게를 이제야 합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준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2011년의 그 가을,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지만 내 인생은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태 씨, 당신이 그 여자네 집에서 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느꼈던 그 포만감 기억나니? 당신은 그걸 능력이라 생각했겠지. 두 가정을 완벽하게 부양하는 당신만의 대단한 재주라고. 하지만 착각하지 마. 당신이 먹은 건 음식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고 당신이 보낸 그 즐거운 시간은 내 눈물의 외상이었어.
이제 곧 명절이 돌아오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상차림을 준비했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두 집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지. 20년 동안 당신이 빼돌린 그 정성들, 이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시간이야. 기대해. 당신의 마지막 명절은 꽤나 피비린내 날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2016년에 저는 남편 진태 씨가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인테리어 박람회에 초청받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마치 제 일처럼 기뻐하며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10년 넘게 밤낮 없이 일해온 남편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의 독일 연수를 위해 저는 보름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가장 가볍고 튼튼하다는 최고급 리모와 캐리어를 샀고 독일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해 기능성 바람막이와 반듯하게 다린 셔츠들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현지에서 돈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제가 알뜰살뜰 모은 비상금을 몽땅 털어 빳빳한 달러와 유로화로 환전에 건넸습니다. 여보, 가서 많이 보고 배워와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 남편은 감격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당신 내조 덕분이야. 내가 가서 꼭 우리 인테리어 사업에 접목할 멋진 아이디어들 많이 가져올게. 출국 당일 인천공항까지 배웅하겠다는 저를 극구 말리며 공항 리무진 타고 가는 게 마음 편하다던 그의 뒷모습. 저는 그가 출국 게이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그저 그가 탄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마지막 예의조차 저버린 도망이었다는 걸 모른 채 말입니다. 연수 기간 중 남편은 가끔 보이스톡을 걸어왔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주로 늦은 밤에 연락이 닿았죠. 영수가, 여기 베를린은 지금 오후야. 방금 박람회장 보고 나왔는데 정말 대단해. 독일 맥주가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 당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약간의 소음과 바람 소리. 저는 정말 그가 독일의 어느 광장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카톡으로 베를린 돔 사진, 브란덴부르크 문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진들은 전부 인터넷에서 퍼온 것들이거나 그 여자가 미리 준비해둔 여행 책자 속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가 독일 맥주가 시원하다고 떠들 때 그는 사실 제주도 애월의 어느 루프탑 카페에서 그 여자와 흑돼지를 구워 먹으며 한라산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싸준 비상약 중 지사제는 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내연녀의 아이를 달래는 데 쓰였습니다. 내가 환전해준 달러는 제주 면세점에서 그 여자의 어깨에 걸쳐질 명품 가방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사건은 남편이 귀국하고 일주일 뒤에 터졌습니다. 남편의 태블릿 PC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구글 지도가 열려 있었습니다. 로그아웃되지 않은 그의 계정. 무심코 누른 내 타임라인 메뉴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붉은 점들로 찍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남편의 위치 정보는 독일 베를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주도 서귀포와 애월, 성산 일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류겠지. 기계가 미친 거야. 남편은 독일에서 전화를 했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별 동선을 클릭했습니다. 남편의 동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유명한 맛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마파크, 그리고 가족형 풀빌라에 머문 기록까지. 심지어 그 기간 중 남편은 저와 보이스톡을 했던 그 시간에도 제주도의 어느 해안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믿어온 성실함, 10년 동안 내가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저 지도 위의 점들처럼 남편의 발길 닿는 대로 유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지켜온 30년의 삶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독일에서 사왔다며 제게 저렴한 스카프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면세점 들을 시간이 없어서 겨우 샀네. 저는 그 스카프를 목에 감으며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바보처럼 웃고 있는 여자 하지만 눈동자 속에는 이미 파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진태 씨.
당신은 제주도 푸른 바다에서 그 여자와 가족놀이를 했겠지. 내 돈으로, 내 정성으로. 저는 남편의 태블릿을 조용히 원래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의 지도를 내가 직접 완성해 주겠다고. 당신이 찍어놓은 그 붉은 점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게 하겠다고. 2016년의 제주도는 당신에게 천국이었겠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남은 생 전체를 지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이제 10년의 기만이 끝났으니 남은 10년은 나의 사냥 시간이 될 테니까. 코로나는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역설적으로 저는 남편 진태 씨의 가장 깊숙한 비밀과 강제로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QR코드를 찍고 동선을 문자로 확인받던 그 투명한 시대는 20년 동안 어둠 속에서 두 인생을 낚아채던 남편에게는 아마 목을 죄어오는 밧줄이었을 겁니다. 그는 점점 예민해졌고 현장 방역이 까다로워졌다는 핑계로 밤마다 더욱 바쁘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장 사무실에서 밤샘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에 두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실수였죠.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인은 김 소장. 남편이 늘 말하던 수성구 현장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음성 통화가 아닌 화상 통화였으니까요. 평소 같으면 남편의 사생활이라며 무시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서늘한 예감이 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안 와? 오늘 내 생일이잖아. 케이크 촛불 불어야 한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 좋아하는 갈비찜도 다 해놨어. 화면 속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고깔 모자를 쓴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소름 끼치게 만든 건 그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로 펼쳐진 거실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 뒤편에 놓인 가죽 소파의 주름, 벽에 걸린 짙은 고동색의 궤종시계, 심지어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한 대형 몬스테라 화분까지. 그것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우리 집 거실의 데칼코마니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인 남편은 자신의 취향을 바꾸는 법조차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두 집을 똑같은 자재, 똑같은 가구, 똑같은 분위기로 꾸며놓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앉아 쉬던 저 소파에 그 여자도 앉았겠구나. 내가 매일 아침 시간을 확인하던 저 시계를 보며 그 남자도 집을 나섰겠구나. 화면 속 아이가 아빠, 왜 말이 없어? 라고 묻는 순간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오던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제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죠. 왜 남의 전화를 마음대로 받아? 김 소장 네 애가 내 휴대폰으로 장난친 거잖아. 그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간 곳이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미리 챙겨둔 차 키를 들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가 밤마다 향했던 곳, 대구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가 익숙하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저는 차 안에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 그 10분이라는 거리 속에 그는 20년의 기만을 채워 넣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12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1204호. 문 너머로 아이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아빠가 일하느라 늦었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런닝구 차림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질려갔습니다. 그 옆에는 아까 화면에서 봤던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었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20년 전 그가 내게 했던 첫 번째 거짓말을 돌려주었습니다. 여보, 밤샘 작업한다더니 자재 들어왔어? 내가 직접 확인하러 왔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난 입에서 나오던 수만 가지 핑계들이 그 순간만큼은 모두 쓰레기가 되어 발밑에 흩어졌죠. 2021년의 그 밤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때리거나 울부짖는 건 하찮은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뒤로 보이는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집과 똑같은 벽지, 똑같은 조명. 진태 씨, 당신 참 성실했네. 두 집을 이렇게 완벽하게 복제해 놓다니. 근데 어쩌지? 이제 그 똑같은 소파에 당신이 앉을 일은 없을 거야.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다음 설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쌓아올린 이 견고한 이중 생활을 가장 화려하게 무너뜨릴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진태 씨,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집이라는 공간이 당신의 감옥이 되는 걸 똑똑히 지켜봐. 이제 진짜 공사 들어간다. 진실이 드러난 후 남편 진태 씨는 우리 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그 여자의 아이를 안아주던 그 무릎으로 이제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영수가 정말이야. 그 여자가 혼자 애 키우는 게 너무 불쌍해서 시작한 일이었어. 내 마음속 1순위는 언제나 너랑 우리 애들이었어. 난 그저 책임감 때문에, 정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것뿐이야. 동정심? 책임감? 20년 동안 두 침대를 오가며 나를 기만하고 내 아이들의 아버지를 반쪽으로 만든 그 비겁한 욕망을 그는 정이라는 추악한 단어로 포장했습니다. 그 뻔뻔한 2분간의 변명은 제가 보낸 20년의 세월에 대한 가장 지독한 모욕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눈물도 아까웠으니까요. 그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태 씨,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책임감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저는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을 용서한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던 모든 기둥에 철거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테리어의 모든 자산과 남편 명의의 부동산들. 그가 사업 확장을 위해 내 명의를 빌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지분들이 이제는 그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진은 나와 내 아이들 뿐이었죠.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사준 법인 명의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유휴 자산을 매각하기로요. 남편이 지수와 그 아들을 위해 정성껏 꾸며놓았던 그 두 번째 모델하우스는 그렇게 종이 한 장의 결의로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이라고 믿었겠지만 그 돈은 30년 동안 내 내조와 희생으로 일궈낸 나의 피땀이었습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아왔을 뿐입니다. 2026년 설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서 푹 쉬고 와요, 여보. 그가 집을 나선 지 30분 뒤 저는 우리 집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짐이 담긴 박스들을 문 밖에 내던졌죠. 동시에 그 여자의 집 대문에는 법원에서 나온 압류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의는 법인이었고 법인은 자산을 매각했으니 그들은 불법 점유자가 된 것입니다. 남편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 여자의 집에서도 거부당한 채 그는 차가운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한참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길바닥에서 전화를 걸어온 남편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게 무슨 짓이야? 비밀번호 왜 바꿔? 그리고 지순의 집은 왜 사람들이 들이닥쳐? 어떻게 사람이 30년 정을 이렇게 한순간에 끊어? 나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수화기에 대고 아주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진태 씨, 당신이 그랬잖아. 20년 동안 두 집 살림하느라 너무 피곤했다고. 이제 집이 두 개 다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해. 이제 현장 안 가도 돼. 그냥 거기 길바닥에서 푹 쉬어. 아,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불쌍해서 거뒀다던 그 여자. 아파트 매각 소식 듣자마자 당신 비자금 통장 챙겨서 애 데리고 잠적했다더라.
당신이 믿었던 20년의 정이 그렇게 가볍더라고. 당신만 몰랐던 진실이지.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비명 같은 오열이 들려왔지만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제 인생은 남편이 설계한 가짜 도면 위에 지어진 가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였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집이었죠. 이제 저는 그 낡은 건물을 내 손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남편 진태 씨, 당신은 평생 남의 집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일을 했지만 정작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뼘도 제대로 공사하지 못했어. 거짓과 기만으로 쌓은 벽돌은 바람 한 점에도 무너지는 법이니까. 비어버린 거실 하지만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내리쬐네요. 이제야 이 집이 진짜 내 집 같습니다. 20년의 유령을 쫓아낸 오늘, 제 인생의 진짜 인테리어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잘 가요, 나의 가장 끔찍했던 의뢰인. 소품문의 프로필 링크에 두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영숙이가 잘 선택했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